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58회입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59회, 69회 남았습니다. 120회 저도 지쳤습니다. 2년 동안 다툰 120회를 52분 동안 이렇게 세테크 재테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59회하고 60회. 59회하고 60회는 뭘로 진행할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할까? 아마 시청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할까? 제가 저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5가지를 물어볼 궁금증이 있으니까 이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하나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팔한다 그러거든요. 파는 거야 되느냐? 더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그러면 아파트만 고집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쪽에 지금 애물단지로 변한 이 재테크 물건을 어떻게 처리, 처분, 시집 보내야 되느냐 이런 거에서부터 물을 것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59회, 60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 것도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59회나 60회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묻고 답하기. 그 다음에 규제지역 부동산의 원에서는 57회 때는 저번 시간에는 이거를 했잖아요. 이게 제2차 수도권 주택 공급에 관한 그 수도권 광역 철도망을 잘 좀 이해를 하자. 그래서 플래닝을 5년 후, 7년 후, 짧게는 3년 후 이렇게 짜자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올해 7월 달에 개통하는 전철 지역도 재테크의 묘미가 있고 3년 후에 개통하는 광역 철도망도 있고 5년 후에 또 개통 6년 정도 걸리겠죠. 5, 6년 걸리는 GTX 라인도 그렇고 또 10년 후에 교통망이 연결되는 것도 있죠. 뭐 흔히 말해서 뭐 우리 강남 쪽에서 송파구에서 양평으로 뭐 터널을 뜬다든가 터널 공사도 하나의 이런 길 따라 철길 따라 재테크가 있듯이 굉장히 부동산을 압축시키기도 하고 팽창시킬 것이다. 그래서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집값이 강남의 핫한 지역을 벗어나서는 다른 지역은 길이 뚫리고 철길이 뚫리고 슈퍼버스, 엠버스가 다니면서 집값은 좀 뭐랄까 경기가 무너질 것이다. 지금 많은 차이가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금적으로 바라봤다 이거죠. 규제 지역 내의 부동산은 세금 자체 금융은 돈 안 꾸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청약 제도가 완전히 틀리다. 다시 한번 말한다면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규제 지역에 과거에부터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땅을 사서 오래 묻어줘라는 등 투기를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규제 지역이 지금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으니 소낙비는 피해가면서 장기 투자 개념으로 장기전에 대비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드를 돌린다면 규제 지역 내 물건이 다 거기서 살고 싶고 그 물건을 재테크로 투자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이랬지 않습니까? 서울에 뭐 전국에 42군데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규제 지역 내에서 어제 그때 좀 시간이 모자라서 넘어갔던 것 중에 세금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규제 지역 내에서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세금 얘기는 첫 번째 하도는요. 세금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안다는 것보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전 세모거든요. 어떤 간평사를 시험을 본다든가 올해가 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거든요. 16문제, 3번 문제를 맞춘다든가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부딪혀보고 200개가 넘는 2만 명이 넘는 세무공무원과 200개가 넘는 세무서하고 매일 세금을 갖다 부딪혀보고
울고 오면은 가서 민원 해결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 실전 세무가 중요한 거거든요. 실전이 중요하잖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해해라. 그럼 여기서 정확히 이해해라는 뜻은 지금의 엔티스 프로그램이나 AI 인공 수준의 이 세금을 계산하니까 이 계산을 정확히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동으로 홈택스에서 계산해주고 계산해주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1세대 1주택이 뭐고 예를 든다면 이런 거 하나 들어볼까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농어촌 주택이란 게 있는데 1번 투기 지역 내에서 농어촌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주택수에 과거에는 포함을 안 시켜가지고 비과세 받을 길이 많았는데 투기 지역 내의 사람들이 집을 하나 판다. 근데 농어촌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에서부터 농어촌 주택만 하더라도 왜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내가 농어촌 주택이 뭘까 이게 아니고 이 속에 숨어있는 뜻 장소, 금액, 기간 3년을 보유했으니까 먼저 팔아야 됩니다. 순위, 장소, 투기지역 안 됩니다. 관광지역 안 됩니다. 읍면 동에 있는 농어촌 주택이야 합니다. 그럼 동이 뭐냐? 전번에 말했죠.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20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가진 26개의 고양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럼 고양주택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 어머니가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다. 아파트도 상관없고 연립도 상관없어요. 주택이면 상관없어요. 그건 안 치겠다 이거예요. 주택수에 포함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진짜 공부하는 우리 또 수강생 그러면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20만 기준을 언제 걸로 합니까? 뭐 법에 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한다는데 해서부터 이런 장소가 어디 있어야 돼, 금액이 어디 있어야 돼, 기간이 어디 이것이 규제 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보십시오. 내가 애를 드는 겁니다. 우리 전국에 이거 우리 세무사분, 회계사분, 세무공무원들도 많이 보시니까 제가 옛날에 한 4, 5년 전에는 저 국세청 옛날 세종시로 가기 전에 거기 건물에서도 수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뜻입니다. 자꾸 이 증여세를 내러 가고 그 다음에 특히 증여세를 하나 볼까요?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정부가 부과하는 정부 부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납부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팀을 꾸려가지고 줬습니다. 증여재산평가액을 제대로 했거든요. 상속세를 제대로 평가를 했거든요. 우리가 3개월이라고 그러죠. 증여일로부터 앞뒤로 3개월이니까 6개월. 상속은 앞뒤로 6개월이니까 1년간의 시가를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하셨군요. 이런 것이 이제 세무서에서 마지막 말로 TF로 구성한 팀들이 도장을 꽝 찍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 30억이 넘는 이런 상속세 이런 것은 왜 지방국세청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6개의 지방국세청. 그러니까 이런 세금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세청의 시각으로 무조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세청하고 맞서지 말아라.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계속 싸워. 제가 이제 반포 세무서 관할 쪽이거든요. 주소지니까 주소지 관할이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외국에서 죽지 말고 비과세나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에 들어와서 돌아가십시오. 이런 거에서부터. 근데 싸우니까 이거 양도소득세니 뭐니 이런 것은 상속세는 내가 죽을 때 주소지 관할이라면서 그러니까 피상속이네. 내가 자꾸 싸우고 옛날 말로 하면 이래. 우리 아버지 말로만 깎아주지도 않고 하도 그러니까 내가 저 너그러운 저 강릉 세무서로 옮겨야 되겠다. 저 전라남도 강주에 있는 세무서로 옮겨야 되겠다. 나 고향에 있는 세무서로 가가지고 거기 또 아는 사람 있으면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그거 통하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지. 우리 아버지 생각이지. 근데 이 규제 지역의 부동산은 그나마 그건 주민등록은 옮길 수라도 있어요. 우리 주택 청약을 할 때는 지역 우선 받으려면 외국인 거기서 받고 이사 가고 이장전입 해란 뜻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규제 지역용 부동산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어이구, 나 이 송파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규제 지역이에요. 이걸 아파트를 푹 들어가지고 저 경기도 규제 지역이 아니라 안산이나 안성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규제 지역 내의 부동산은 천지개벽이 나도 못 옮긴다 이 말이에요. 주소는 옮길지언정. 과세관청에 대한 것을 내가 바꿀 수는 있죠. 우리가 재판도 마음에 안 들면 좀 바꿔주세요 이러잖아요. 재판부 바꿔주세요 이러듯이. 그러나 규제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은 못 옮긴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아. 그러려면 제대로 세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여에 관한 개념도 정확히, 취득에 관한 개념도 정확히, 보유는 그런 데로 놔주다고요. 통지서 날아오는 거, 주민세, 재산세 이런 거 통지서 날아오는 것은 뭐 컴퓨터가 오류가 없으니까 또 내가 좀 잘못 가소 신고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큰 세금이라 그래요. 큰 세금을 3개라 그러거든요.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금, 두 번째 상속세, 증여세는 큰 세금이잖아요. 이걸 빅 텍스,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한두 푼이 아니에요.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아전인수로 이해를 하려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랬잖아요. 투기 지역 내에서 내가 사시면서 부동산, 투기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 때 시골의 고양주택, 농어촌 주택을 잘 파악을 해야 돼. 잘 파악을 해야 돼. 나 그랬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자. 두 번째는 투기 지역 내에 있는 세금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왜 그러느냐. 제가 전번에 말했듯이 이 1, 2, 3 세금이 바뀌었다. 2017년 8월 2일 대책 이전에는 세금이 1, 2, 3였다. 내 기존 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 후에 사고 2년 보유하고 3년 안에 팔면 9억 이하면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과세점도 없었다. 이게 싹 바뀌었다. 특히 규제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및 부동산 양도, 양수, 가족 간의 거래, 증여, 상속에 대한 세금은 2017년 8월 2일, 그 다음에 작년 2018년 9월 30일자로 다 바뀌었다고. 이럴 때 써먹는 얘기가 삼성의 모 회장님 것이 처자식 빼고 다 바뀌어 그랬듯이 처자식 빼고 다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2019년부터는 많이 바뀌었죠. 예컨대 아무리 다주택자가 보유해봤자 규제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겠다. 또 과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3%씩 해준 것을 이제 15년을 가져야지 2년씩밖에 안 해주겠다 해서부터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걸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애국은 안 그래요. 제가 애국의 세미나를 가보면 부동산을 살 때부터 제가 홍콩에서 뭔 부동산을 독일 애들한테 하나 살라 그랬더니 시트은행에서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가서 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비용도 비싸고. 세상에 부동산을 팔 때 세무사한테 가가지고 미리 가서 뽑아보고 그 컨디션을 해보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돼요. 또 세무사한테 갔다 그래봐. 그러면 그 물건에 관한 것은 양도세를 대신 대리로 신고를 해주고 그러지만 전체 판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거 고양주택도 있고 농어촌 주택도 있고 토지도 있고 가족 간의 세대원 간의 부동산 수도 다 틀리고 임대소득도 다 틀리고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개별적 해석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뭐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다, 분리과세다, 분리과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집안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 관계가 돼요. 이 부동산에 관한 세금. 비규제 지역도 그렇죠.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종합적인 개념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적인 개념으로. 종합병원이라고 그래요. 종합병원. 전부 다 세금을 똑바로 고치려면 종합병원, 종합반, 단가반으로 안 된다.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어떨 때는 부부간의 합산, 그 다음에 다른 거 양도소득 임대소득세 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는 부부간에 합한 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또 자식간에 존비속간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세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텐셜적으로 숨어 있는 것까지 이것을 종합적인 세금으로 해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했던 말과 똑같은데 어제의 세금은 과거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죽은 과거로 묻어버려야 돼. 이거 묻어버리고 지금 나한테 적용되는 새 세금을 텍스 플래닝을 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 보니까 과거에 애오는 세금을 잣대를 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9억 이상짜리들 그 주택을 팔 때에서부터 이런 것들 아까 청약 제도에서부터 그래서 종합적인 세금 전략을 짜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이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규제 지역 내에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케어풀을 해야 되는 세테크 전략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규제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 내에서는 42곳의 지역을 벗어난 구를 벗어난 곳에서는 군구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거의 바뀐 건 별로 없다. 별로 없어요. 이것이 8.2 대책, 9.13 대책의 주된 목적은 부동산 가격이 특히 주택 가격이 뛰어오르니 특히 어느 규제 지역 내에서 부동산이 핫하게 끌고 올라가니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책 세금을 좀 해봐야 되겠다, 써봐야 되겠다.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부터 시행령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바꿔가지고 잠재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 내의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물건을 사지도 말고 보러 다니지도 마십시오.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세금의 개념을 꼭 인지해야 된다. 특히 다 적용하는 게 작년에 이제 전부 다 정대책이 나오면서 이게 거꾸로 이제 어디를 향한 겁니까? 미래를 향한 거죠. 그래서 2019년, 20년부터 2000년 1월 1일부터 세법의 이 개정안이 양도할 때 적용하는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19년 세금, 20년 세금, 21년 세금, 22년 세금, 요 세금은 어떻게 보면 한 문구인데 과거의 세금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는 것이 규제 지역 내에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세금의 관한 키포인트다 이 말이에요. 키포인트.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세금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하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해주기 위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가 잠깐 재테크를 5분 하고 갑니다.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지금 불만족도로 가지고 있고 노후 아파트랄지 만족도가 없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준무주택이라고 그랬어요. 준무주택. 준주택이 있듯이 준무주택. 문의만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약할 기회를 많이 놓친다 그랬잖아요. 무주택인데 이걸 이제 갈아타는 거예요. 이렇게 갈아타면 이걸 팔 때 이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도세 발생하겠죠. 1세대 1주택이 9억 이하면 없겠지만 요새 이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한다든지 1+1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은 살고 있다가 분양권을 하나 샀다든가 입주권을 하나 샀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아주 기본적인 세금 처리 문제예요. 이랬을 때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거. 아주 간단한 아까 1, 2, 3 세금도 있었지만 홍길동 세금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아주 쉬운 거. 이건 초등학교 수준의 세금이에요. 세금. 1번 무주택은 세금 낼 일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근데 1세대 여기는 이제 홍길동이야. 홍길동. 홍길동이 내야 하고 두 번째 무길동이 내야 하고 무씨는 없는데 내가 원래 무주택자를 쓸 때 무길동내 없을문을 써가지고 수업할 때는 이렇게 해요. 무길동내 재테크, 무길동 재테크 전략 이렇게든 내가
재밌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김길동이라고 해요. 김길동.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뭐 더 많지, 더 많은데 이제 기초니까. 홍길동이가 이런 경우예요.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인데 여기서부터가 있어요. 자, 내가 1세대 1주택을 비과세를 받고자 싶은데 아니 요새는 분양권도 그렇고 아니 저 입주권도 주택수로 포함된다니까 세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좀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없애버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팔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증여를 하죠. 증여를 할 때 이게 세법이 어떻게 되냐면 관리처분을 넘어서 증여를 하는 것하고 관리처분이 넘지 않고 주택으로 증여하는 것은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또 분양권 같은 걸 증여할 때요.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증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그냥 막 아니 특히 그 분양권을 부부 공동으로 할 때 그냥 그 우리 저 증여 계약서를 너무 쉽게 작성하래요. 앞으로 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금 출처에 관한 것을 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옛날 전통적인 방법으로 공동 우리 분양을 받더라고.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는 거다고. 요거 정리할 때도 그렇고 팔 때도 과거에 아까 말했듯이 1, 2, 3 세금이 아니다. 1년, 그 다음에 2년 보유, 3년 안에 파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길동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건 무주택자니까 강길동이라고 그래야 된다. 강길동. 강신의 강길동 씨는 집이 자기가 사는 집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2주택이에요. 이미 2주택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대부분 여기가 많은데 홍길동의 집은 집이 하나 있고요. 예비주택이 있는 거예요. 예비주택이 뭐라 그랬어요? 분양권하고 입주권, 재개발될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있는 홍길동이네. 규제지역 내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강길동 씨는 이미 3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미 빼도 박도 못하게 1세대 2주택이에요, 2주택. 2주택이면 뭐예요? 10%포인트 세금이 되고, 저기 가산세 받고, 그 다음에 장기부의 특별 공개 못 받고, 심지어 어디 그저 준다는 분양권 시장에도 접수하지도 않아요. 접수도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전산이 안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2주택은. 그랬을 때, 이분이 해야 될 전략은 뭘까요? 우선 아쉬운 대로 12.5%의 추첨제라도 끼워보려면 1세대 1주택은 그나마 그런 룸이 좀 남아있으니까 75%는 무주택자님이 추첨하시고요. 그거 좀 남으면 제가 좀 해볼게요. 정확히는 12.5%예요. 또 거기서 또 경쟁하니까 무주택자하고 유주택자하고 또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야 돼? 그 성경에 있는 말로 낙타가 반할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죠. 1주택자가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분이 에이 그러면 난 무주택으로 만들어 버려야지. 무주택으로. 일단 우리 아들을 증여를 하든지. 옛날에요. 이건 해세한 말인데 많이 물어봐요. 아니 1세대 우리 집 2주택인데 세금을 계산하니까 4억이 나와.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이혼을 해가지고 세대 분리를 해보면 1세대 1주택이잖아요. 근데 이혼할 때 그걸 재산권 분할 서로 제공해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다된다고 해서 그건 맞아요. 또 여러 가지 부부를 이용한 세테크 전략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유혹의 대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대 분리하면 세금 안 내는 거. 두 번째, 우리가 분양권에 대한 세금이 55%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부부가 공동 등기를 해가지고 이월과세를 어떻게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3개월 이내에 팔아가지고 그런 소리가 있더라. 부부한테 증여를 하고 3개월 이전에 팔아가지고 이걸 양도세를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다더라. 막 이상한 걸 많이 알고 있어요. 틀린 말도 아니고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정확히 알면 좋아요. 그걸 정확히 알면. 그래서 이혼을 많이 했으면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올해 2019년 법에 뭐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이혼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걸 명문화시켰어요. 작년에까지는 2018년에는 잡으면 걸리고 말고 그런데 이걸 명문화시켰어요. 아예 하도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IMF 때 3분의 1이요. 짝퉁 이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혼 얘기가 아니고 이랬을 때 1세대 1주택을 어차피 거쳤을 때 이번은 어떤 전략을 짜면 중과세율 전략을 피해가가지고 일반 세율로 받을 것인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자식하고 좀비속 간에 특수 거래를 해버릴 것인가. 증여를 해버릴 건가. 아니면 또 매매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하면 세금을 더 절세할 수 있을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 고민이 또 많다 이 말이에요. 자, 방법은 다 있다 그랬어요. 이 이제 김길동 씨가 문제예요. 이분은 그나마 여기는 2주택인데 1세대 이제 3주택이에요. 3주택. 이게 이제 다주택이에요. 다주택자 그래요. 물론 1세대 2주택도 다주택이라는 말은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다주택이라고 그래요. 결론부터 말하면 순서와 이런 걸 잘 지키면 3주택도 1세대 1주택만큼 비과세 처리해 가거나 감면 갚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고 3주택은 이제 여러 가지 속된 표현인가 이건 이렇게 빠져나갈 길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주택임대 사업자로 묶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3주택인데 그러면 이 8.2 대책, 9.13 대책이 이 대책입니다. 사람이라고 안 했습니다. 대책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규제 지역 내에서 사지 말라니까 또 사고 또 사가지고 다주택. 그러면 이왕의 다주택자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4주택, 3주택이 가진 사람도 정부에서 길을 하나 터놓았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묶으세요. 그게 2017년 12월 13일에 상승 전략인데 이걸 8개월 만에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작전권을 해소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냥 본 시청자분들은 저게 뭔 말인가. 근데 이걸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또 꾸준히 보신 분들은 뭐가 짜증나냐면 헛말을 또 하고 또 하니까 새로운 것을 좀 하지 이렇게 하게 되고 제가 진행하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 내에서 집을 또 사지 말라니까 샀던 사람이나 그 전에 2017년 8월 2일 이전에 3개, 4개 보유했던 분들이 주택임대 사업자로도 묵지도 않고 좀 팔아라니까 시장 원리에서 팔아라니까 4월 1일까지 2018년 4월 1일까지 파시면은 중과세를 적용 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6, 7개월 동안에 시간을 줬는데도 고집불통으로 안 팔고 임대주택 사업자로도 묵지도 않고 이러면서 다주택자 있는 분들을 8.2 대책과 9.13 대책이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해하시면. 대책이 제일 미워한단 말이야. 당신은 미워할까? 중과세를 받을까?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산다고?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이상 집만 사보세요. 19개를 분석해서 원래 14개 항이에요. 근데 또 4개를 또 추가시켜가지고 17, 18개, 약 20가지를 자세히 정말로 제대로 소명했는가를 볼 겁니다. 이거요. 살 때 얹어주죠. 팔 때 얹어주죠. 보유할 때 얹어주죠. 이 다주택자. 근데 그 중에서도 규제 지역.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 종부세가 이번에 많이 올랐죠. 최고 세율이 뭐 3.2%까지도 오르고 0.6에서 3.2%까지 오르고 그러는데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전국구라 그래요. 전국구에서 3주택을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을 종부세를 좀 많이 내야 될 겁니다. 올 11월 달에 성적표 받아보세요. 이거 하고 엊그저께 요새 좀 한국감정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공시가격을 그냥 강남 이런 데는 100% 올려버렸잖아요. 100%. 그 말을 안 듣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어차피 내가 9.13 이전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묶었으면 혜택이 많을 텐데 그나마 장부의 특별 공제를 샀을 때부터 파는 시간까지 해서 70%를 준다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로 늦었지만 묶겠다.
꼬랑지 내리는 거죠. 두 번째, 증여도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및 이월과세 규정 여러 가지 시효와 대가를 세법의 기준에 의해서 또 돈을 좀 꿔준다면 4.6%의 금전 소비대차를 잘 작성해서 그거 잘못하면 27.5% 세금 맞아요. 우리 그 말은 좀 나중에 해요. 복잡하니까. 이걸 잘 해서 내가 증여를 해버릴 거야.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많으니까 매매를 해야 되겠다.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운신의 폭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정리를 하면 김길동 내든 강길동 내든 홍길동 내든 규제지역 내에 지금 세금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내에서 운신의 폭이 많지 않고 특히 양도할 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양도하지 않고 부동산을 다른 동에 이동시키고 이전시키는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자, 여기까지가 맞는 현실이죠. 그러나 세금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플래닝을 짠다면 중과세일도 그렇게 무서운 세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세월이 필요해요. 세월이. 어느 방법으로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너무 비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법인의 물건을 출자를 시켜가지고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건 좀 고차원적인 건데 증여를 할 때요. 증여를 할 때 제가 한번 얘기한 것이 기억나는데, 이게 돈으로 딱 캐시로 물려주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건물을 사서 넘겨줘. 건물을. 그러면 2년이 지나면 기준시가로 다시 잡혀요. 그 건물 값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증여세를 비트는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로 머리를 씁니다. 뭐 꼭 제가 지금 부동산에 관한 것만 하지, 부자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채권, 기금속, 뭐 골동품, 회원권. 근데 이제 제가 요 말하고 요건 마무리돼야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고가 주택은 그냥 10년간 그 봉양하고 사세요. 물론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5억까지도 집값의 일정 부분까지도 우리가 뭐 상속 자산에서 빼준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그러면 홍길동 내든 강길동 내든 김길동 내든 그 집안의 총체적인 종합적인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순서 여러 가지 케이스 파일을 국세청의 입맛에 맞춰줘야 돼요. 그 말은 컴퓨터의 입맛에 맞춰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플레인을 짜요. 그래도 다 세금 비과세 못 받고 감면 못 받아요. 그러면 적게 내는 것부터 처분을 해가서 매를 좀 일찍 맞자는 거예요. 하고 나서 알짜배기 세금이 4, 5억 나올 것, 상속세가 7, 8억이 나올 것, 증여세가 몇 억이 나올 것을 줄여가는 거 아니에요? 줄여가는 거. 요새는 아들한테만 증여하지 말아라. 며느리한테 증여했을 때도 좋은 점이 많다. 굳이 바로 밑에 비속인 아들 맨날 사업해가지고 아니 이번에 뭐 효도 계약 무슨 탤런트하고 모아가지고 뭐 TV 뭐 시끄럽대 요새. 증여를 뭐 취소하니 뭐 사기 증여니 뭐 어쩌고 하시는데 이번에 그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밑에 요새 그 우리 세대 생략을 해서 할증 증여라고 그래가지고 1.3%에서 1.4% 20억이 넘으면 40%고 한 30% 더 내니까 그래도 두 번 증여하는 거나 이런 것보다도 60에서 70%가 이익이요. 미리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 집안의 케이스를 다 봐가지고 손자 손녀한테 증여하는 거. 그 다음에 상속자산 줄이는 거. 양도세를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되는데 할 수 없다. 다주택자는. 그러니까 한두 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묻고 한두 개는 한 개 정도는 세금을 내고 나머지 알짜는 내가 비과세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규제 지역 내에서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규제 지역 내. 자, 세택스는 자세한 것들은 더 많지만 좀 더 놔두고 이제 재테크로 한번 가죠. 이제 재테크. 자, 세테크, 재테크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이건 이혼도 안 되고 떨어질 수도 없고 영원히 이 물건이 제3자에게 아웃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버릴 때까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래서 딱 지금부터는 한 10분 남았으니까 이제 2회 방송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제 달력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달력에다가 좋잖아요. 2018년 달력 뭐 할 거예요? 뒤로 확 뒤집어요. 뒤집어가지고 2019년짜리를 찢지 말고요. 또 2018년 달력에다가 딱 해가지고 앞에 세테크 써요. 세테크. 그 다음에 재테크 써요. 이렇게 쓰면 1번 버릴 물건. 이렇게 말하니까 어디서 수업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쓰레기 봉투에 어디 가서 버릴 것이 어딨어? 버릴 것이 어딨어? 그래서 빚이 많은 것은 빚이 많은 속도로 갚고요. 그래도 갚을 능력 없으면요. 빚잔치 하기 전에 정리 정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옥석 가려야 돼요. 옥석 가려야 돼. 이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냐? 이거 지금 재테크 놔두고 한 번에 통합해서 하면 플러스는 무주택자는 플러스 해야 돼요. 집을 사야 돼요. 1, 2년 안에 사야 돼요. 분양받아야 돼요. 신혼부부 무조건 분양받아야 돼요. 이 희망타운의 개념이 언제 없어질지도 몰라요. 좋은 곳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할 사람들은 빨리 결혼하시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은 자녀를 가지셔서 2년 이하의 자녀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분양권을 받으셔서 아까 서울 도심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회적 배려로 이렇게 특혜를 준 것은 전 특혜를 주는 거죠. 사회적 배려니까 과거에 보금자리 빼놓고는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통장은 무조건 써먹어야 돼. 지금 통장이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통장이요. 2,500개 정도 되거든요. 이거 깨려는 사람들이 많았어. 나 2주택인데 써먹지도 못하니까 일단은 저게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서울에서 들어놓으신 분들은요. 다른 A금보다 좀 내렸지 이번에 작년에 좀 내렸지만도 그래도 저 이자가 높아요. 다른 거에 그 A금 해놓은 것보다. 그 다음에 항상 바뀐다 그랬잖아요. 바뀌니까 이거 통장 깨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경지를 또 부양하려면 써먹을 기회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래서 이건 분양시장은 도전해야 돼요. 왜 이런 말을 제가 쓰냐면 자꾸 내년 내후년에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분양가가 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통장이 있다 하시면은 그 좀 이렇게 분양 칼렌더를 쫙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그냥 부엌에다 붙여놓으세요. 신문에 요새 잘 나잖아요. 딱 날짜 해가지고 이렇게 탁 북일의 거 간천 70산업 타운 정보 타운 거 그 다음에 저기 판교의 대장지구 그 다음에 일반 분양 특별 분양 이렇게 딱 좀 써놓고 이렇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요거는 물건을 버리는 건데 이제 세금을 버리는 거예요. 세금을 어떻게 하면은 덜 낼까?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까를 했을 때 가장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분산하고 쪼개라. 남겨버릴 수는 없는데 자녀에게 주어서 분산하고 쪼개라.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은 여기도 또 마이너스입니다. 분산하고 쪼개야 돼요. 자,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1세대 1주택은 9억, 그 다음에 다주택자는 6억이라 그러니까 부부간에 쪼개는 방법, 자녀에게 주는 방법. 그러면 꼭 먹고 알 먹는다고 해서 자녀는 6억 초과, 9억 초과가 아니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1세대 1주택이면 9억 초과가 아니면 나도 안 낼 것이며 미리 쪼개고 분산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집값이 올라든가 그 다음에 증여 상속 문제로부터 재산세, 종부세, 의료보험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거니까 쪼개라. 이건 마이너스예요. 2029년도. 그 다음에 다 하는 거. 뭘 더 해야 될까요? 뭘 더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히 좀 뭐 정부에서 욕을 먹더라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 시기에 사도 될 만한 물건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새 아파트를 위한 예비주택에 대한 재건축. 여기 위에 건 좀 분양권이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 희소성 때문에. 제가 여기에 플러스 요인에 상가를 사서 수익형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이제 상가 시대입니다. 꼬마 빌딩 시대입니다. 앞으로 토지 시대입니다. 변방에 토지를 사십시오. 그린벨트가 풀린답니다. 장기보유 미집행 시설이 2000년 내년에 7월 1일부로 풀린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해외 부동산 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서울에 4년 이전에 준공된 것이 15만 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에서는 집 지을 곳이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갈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똘똘한 곳에 장기 투자로 재개발, 재건축은 재테크의 끈을 놓으시면 안 돼. 이건 플러스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비주택에 대한 부동산. 부동산. 주택만 주택이냐?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농지, 임야, 이제 비업무용 토지지. 제가 참 방송이라 말을 많이 아끼는 거예요. 내가 일본 사례도 좀 들려주고 오는데 토지는 감히 무거운 상품이다. 세금적으로부터 중과세율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0년 가지고 있음 이상이면은 처음 샀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이면 3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지만 그래도 10%포인트 비업무용 토지는 거의 80%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30km 이내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9년, 2030년 앞으로의 모든 트렌드를 봤을 때 이것은 줄여야 될 비중이다. 줄여야 될 비중이다. 줄여야 될 비중이다. 그 다음에 이쪽에 플러스가 또 가야 될 것은 어떻게든지 월세 상품을 한번 만들 것을 생산성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하루 들었으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번에 거창하게 말하면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을 해가지고 무슨 뭐 다세대를 짓고 다중주택을 짓고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아니 땅을 좀 사서 건물 건축비 요새 450에서 500만 원 정도 하고 땅을 사고 그러면 그건 20에서 30억이 들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다 전세 빼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고 방송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부가가치세 환급금 프리미엄 제도를 이용하는 것, 전번에 한번 말했듯이 이자를 저가로 1.5%의 한국감정원의 자금을 1억, 수도권은 6천만 원을 빌려서 거기에서 이자에 대한 갭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부터 조그만한 핫한 지역에 수익을 만드는 거. 그러면 적어도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을 어떤 형태로든지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것을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액티브 인권은 이제 끝났잖아요. 60에서 65세가 넘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을 필사의 전략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근데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10억짜리 상가 하나 사가지고 400만 원 받아야지. 오피스텔 하나 3억짜리 사가지고 전세 한 5천에 얼마 받아야지. 이게 무조건 목돈이 필요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가장 쉬운 것은 우선은 융자를 과거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주지도 않아요. 융자를 이렇게 많이 걸어가지고 다음에 은퇴하면 내가 그 빌린 거 갚고 이자를 받아야 돼. 이렇게 전통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 속에 숨어있는 부동산의 종류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해라니까 이거 7개나 되는데 이것도 다음에 해야 되는데 7개가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규제 지역 내에 제가 부동산의 세테크 재테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택에 관한 규제 지역 내의 부동산에 관한 규제만 규제냐? 이걸로 좀 끝내라 그러니까 자, 토지 이번에 7개를 토지 허가 지역으로 묶었지만은 투기 지역으로 묶었지만은 토지에 관한 규제 좀 규제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에 대한 규제. 기존 주택을 살 때는 지금도 60일 이내지만 앞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라든지 자금 출처를 소명해라든지 이렇게 규제 지역, 투기 지역 내에 있는 것은 세금이 할증된다는 것, 가산세를 분된다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 규제죠. 행정적으로 규제. 그 다음에 재건축이죠. 그 다음에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이게 규제 지역 내에 나를 피곤하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자,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1, 2분. 자, 재테크 하나 들어갑니다. 1기와 2기, 3기 신도시가 앞으로도 한 30군데 정도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토지 투자를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도시개발법을 배워야 됩니다. 도시개발. 자, 국가가 도시개발법으로 우리 옛날에 은평 루타운, 판교, 고동지구 뭐 이렇게 해서 시도지사가 수용을 때려가지고 수용을 해서 감보율, 보정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채권 보상으로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세법에서 나 땅이 수용당했는데 채권으로 국가에서 주네. 저기 예상으로 하단 말을 안 하기 다행이네. 1년에 22조에서 25조가 풀린다는데 저게 풀리면 또 부동산이 일어날까 봐 채권으로 받으라 그러네. 좋습니다. 40% 세금 양도세 깎아주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아? 그럼 10% 깎아주겠습니다. 대토로 받으실래요? 15% 깎아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니트해서 대처를 하는 것은 국가가 특히 왕숙지구 같은데 이런데 돈이 이렇게 줄 돈이 없겠어요. 근데 아무튼 줄 돈도 없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예상으로 좀 하자. 토지를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거기 니치에 밀어넣으면 이러면 좋죠. 원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제3자가 개발을 해가지고 니치 형태를 해가지고 조합원으로 들어오시면 수익률을 주겠습니다. 5년 동안 수익률이 한 30% 된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땅이 100평, 200평이 아니고 조그만 땅이 들어간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걸 어디다 써먹어. 그러니까 땅만 있고 우리 재개발, 재건축, 루타운이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쫓겨나는 꼴이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거기 토지를 아무리 적게 가지고 있는 분들도 원주민들을 인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니치를 만들자. 니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부자가 되고 싶고 생산성 부동산에
그냥 말을 지금 많이 아끼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보면 저 잡아가요. 뭐 그런데 1기와 2기에서 학습 효과를 3기 신도시에서도 재테크에 머리를 쓰자. 이걸로 가늠할 거예요. 왜? 도시개발법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도시개발법은 안 바뀌었어요. 규제 지역의 부동산하고도 별반 관계가 별로 없다. 그래서 1기, 2기 신도시들 중에서 신도시가 앞으로 올 상반기에도 몇 개 발표, 전번에 4개 발표, 또 여러 가지 40군데 되는데 중소 이런 것이 수많은 택지 개발을 중에서 도시개발법, 요새 조합주택도 도시개발법으로 해요. 여러분들 지역조합 아시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 제가 아마 1시간가량 1기, 2기 신도시의 재테크의 모범적인 사례와 도시재개발법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무리해라 그럽니다. 세금에 대한 규제 지역 내용을 원과 투로 해가지고 2시간 동안 진행을 해봤습니다. 쭉 뺄 거 빨 거 이렇게 다 해서 이거 잔소리 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이런 것들이 택지 개발에 지구 내 제3기 신도시 내에서는 도시개발법을 좀 이해하지 않고는 재테크 및 세테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건 도시개발법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닙니다. 그건 도시에 하는 거고, 맨 땅에서 도시를 지을 때 토지 이해 재테크 중에 대표적인 게 도시개발법에 관한 것을 이해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물론 내가 마무리 때 인사를 드리겠지만 규제 지역으로 규제 바꾸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 기다리면 또 그만한 보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58회 규제 지역 내의 부동산 고민 얘기 봤습니다. 다음 59회 60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 부동산 세 판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